안녕하십니까. 양자정보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북카페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교수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고등과학원 박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에 관해서 대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를 마치셨고요.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룩에서 석박사를 하셨고요. 예일대와 메릴랜드에서 포닥을 하시고 2008년부터 고등과학원 키하우스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상실도 활약하신데요. 2007년도 키하우스 학술상, 그 다음에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의 수상도 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친구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책 일어날 일을 일어난다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제목을 일어난 일을 일어난다 이렇게 지은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은 제목은 굉장히 재미없는 제목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정 안 되겠는지 10개를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걸 짓겠다. 그 중에 이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걸로 하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책을 썼지만 제가 책을 요약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책의 제목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출판사에서 이걸 딱 정황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받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제목이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영화 평론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이 제목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 영화 제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대사 안에, 대사 안에. 이 제목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뭔지 아세요? 일어날 일을 일어난다. 잘 모르겠네요. 그 영화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아주 좋아하죠. 네. 근데 인터스텔라가 보통 중력에 대한 영화, 네. 물론 사랑에 대한 영화죠. 네. 중력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양자역학에 대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사실 영화 초반부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잘 못 인지하고 지나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짧게 설명하면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네. 식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농부가 되죠.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그 아들의 진로 상담을 하러 트럭을 몰고 주인공 쿠퍼하고 이제 아들하고 딸 머프라고 나오죠. 네.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터져요. 네. 근데 딸이 막 화를 내거든요. 나한테는 재수없는 일만 일어난다. 왜 이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다. 머피의 법칙. 네. 머프가 머피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내 이름을 왜 머프라고 졌느냐. 네. 머피의 법칙이 아니냐. 그랬더니 쿠퍼가 그래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어로 하면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면이 그걸 넘어가거든요. 네. 넘어가는데 나중에 양자역학가 블랙홀에 빠져서 어떤 여러 가지 펼쳐지잖아요.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거기서 모든 가능한 일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난다. 양자역학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네. 끌렸고 네. 제가 책 쓰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구나. 네. 그런 중의법적인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 역시 책을 쓰실 운명이셨던 거군요. 그쵸. 좀 이따 얘기하게 되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쓰는 가능성이었는데 그게 일어난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책 소개입니다. 네. 이 책이 이 책의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소설이나 그다음에 영상 매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같이 조합되어 있어서 그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할 내용이 같이 각 챕터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저술하시게 된 어떤 그 계기,
어떤 시작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책 쓰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고요. 네. 특히 양자역학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 했는데, 사실 책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고등과학원에서 저희 직장 고등과학원에서 과학 전문 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 편집위원을 맡게 됐어요. 네. 근데 맡게 되고 나서 글을 쓰려고 보니까 글을 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쉬운 난이도 같은 거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이 글을 굉장히 딱딱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딱딱하게 안 되더라고요. 네, 솔직히 안 해서 네.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믿기는 양자라고 그때 시작하셨군요. 네, 그 연재를 네. 했는데 네. 그거를 보고 출판사에 연락을 했어요. 네. 연락해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셨구나. 네. 양자에 대한 키워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한 이슈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양자라고 하는 그 물리학적인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자라는 게 과연 쉽게 이해되는지부터 잘 모르겠고요. 양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양자하면 뭔가 띄엄띄엄 있는 뭔가 어떤 그 알갱이 이런 게 떠오르고 또는 양자하면 어렵다. 뭔가 물리학의 어떤 지식인 것 같긴 한데 파인만 교수의 유명한 말이 있듯이 양자와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은 인류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느낌이 떠오릅니다. 양자가 어렵죠. 근데 인터스텔라도 비롯해서 영화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양자라는 단어, 정확하게 양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영화가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앤트맨에서 네. 나오잖아요. 네. 양자 네. 영역이라고 해서 네. 네. 퀀텀 렐름이라고. 그래서 작아지잖아요. 축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작아지다 보면 원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양자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혹시 이미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가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동치는 게 양자라는 느낌을 이제 받고, 근데 그걸 이제 양자가, 제가 이제 한마디로 양자역학을 정리하라.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거나. 그러면 저는 우주는 파동이다. 네. 네. 모든 것은 파동이다. 모든 그래서 것은 요동치고 수렴이다. 있는 그 네, 상태를. 네. 그거를 양자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요동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뭔가 딱 정해지지. 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양자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구현됐듯이 양자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러한 어떤 생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면 그냥 철학 같잖아요. 네. 네, 철학 같은데 이게 우리의 우주를 설명하는 아주 정확한 원리거든요. 또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양자역학 전에는 뉴턴 역학이었잖아요. 네. 뉴턴 역학은 정말 정확하다는 의미가 딱 와닿잖아요. 네, 정확한 그냥 예측이 되죠. 정확한 예측이 되니까 네. 우리가 초기 속도하고 위치만 알면 네. 모든 게 예측되잖아요. 네. 결정론적으로 다 네. 예측되는데 양자역학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흔히 이제 듣기를 확률로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모든 게. 네. 확률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묘한 우연과 필연이 만드는 경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동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파동함수는 정확하게 기술이 됩니다. 양자역학에 따라서. 근데 그게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확률이 되고 확률은 우연히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완전히 결정된 거가 아니다. 네. 모든 일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 논리의 비약을 좀 하자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고전역학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양자역학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럼 가능하느냐? 그건 아직도 모르죠. 모르지만 다행인 것은 양자역학 없었으면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관한 자유의지에서 있으려면 고전역학이 아닌 딴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양자역학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아직도. 하지만 양자역학이 아마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이 모든 실마리가 양자역학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인터스텔라의 그 메시지도 그거기도 하고 굉장히 탁월한 정말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해석이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렇게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던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듯이 우리는 별에서 모두 왔다.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별에서 왔다는 게 어떤 의미로서 사용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가끔 우리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사실 물리학자들이 흔히 하는 농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 별에서 왔거든요. 우리 모두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죠? 우리 몸이 탄소하고 물. 그러니까 H하고 O, 산소하고 탄소죠. 근데 우주가 뭐 이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너무 시간이 없겠지만 좀 많이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우주가 빅뱅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빅뱅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탄소가 없었어요. 그때는 수소하고 헬륨 정도 조금 있었고 탄소나 산소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거는 초기에 만들어졌고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별이 먼저 만들어지고 별이 먼저 만들어지고 별이 그 중력 추측에서 압축이 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융합 같은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뭐 가령 피의 철 있잖아요. 철 같은 것도 다 초신성이라고 별이 폭파하면서 그 철 원자가 우주를 떨어다니다가 우리 몸을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생각 보면 우리 다들 외계인. 외계인이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죠. 왜냐면 우리가 존재할 확률은 굉장히 거의 없는 확률이었는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이 설명 안 되겠죠. 그렇죠. 정말 탁월한 또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몇 가지 또 이제 스타워즈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영화를 좋아하시고 사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스타워즈의 가장 유명한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May the force be with you. 여기서 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이 힘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 양자역학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양자역학이 왜 만들어졌느냐? 원자를 설명하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빙빙빙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하지 않거든요. 왜 당연하지 않느냐? 전자가 빙빙 돌면 이게 안테나가 똑같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잃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잃으면 언제 핵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져요. 고전역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느냐? 그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소 궤도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최소 궤도가 왜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설명해서 양자역학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양자역학에 설명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양자역학은 그냥 원자를 설명하는 이론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양자역학은 단순히 원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이 왜 존재하는지를 말해주는 근원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왜 전자와
양성제 핵이 잡아당겨야 되는지 네. 그 힘의 원리를 말해줘요. 네. 단순히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힘이 왜 존재해야만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네. 그래서 질문이 양자역학적으로 힘이란 무엇이냐? 네. 양자역학적으로는 힘은 공던지기예요. 네. 공던지기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뭐 들판에 서 있어요. 그럼 공던지기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 공을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사실 얼음판에 있다 치면 얼음판에서 두 사람이 공 던지고 주고받으면 서로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힘하고 똑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힘이 발생한다. 그게 발생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모든 게 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포르미온이란 물질을 하는 어떤 거가 보존이라는 공을 주고받으면서 네. 하는 공놀이가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힘입니다. 참고로 힘에는 4종류가 있어요. 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네. 딱 4가지만 없어요. 이 4가지의 힘이 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4가지만 있을까? 그러네요. 왜 4가지만 왜 있는 5개는 아니고 6개는 아니고 네. 17개는 아닐까? 네. 근데 딱 4가지만 있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죠, 정확히는. 근데 그 4가지 힘을 작동 원리가 있는데, 사실 중력은 좀 어렵긴 한데, 이 4가지 힘의 작동 원리가 아까 공던지기다. 네. 라는 거를 다 해석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잘 설명이 됩니다. 중력은 좀 예외예요. 네. 중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책에 대한 내용으로 잠깐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크레타 사람의 역설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연결한 논리를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 법칙들을 예를 들었을 때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학자들이 믿는 믿음과 어떤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물리학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아인슈타인에 관한 전기를 읽고 나도 이렇게 뛰어난 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동기가 강했고요. 그다음에 그 물리학에 관해서 읽었던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역사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아인슈타인 정말 멋있죠. 근데 저는 이상하지 않은지도 모르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네. 어쩔 땐 이러고 어쩔 땐 저러고. 네. 정말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지 않을까? 네. 정말 변하지 않는 거. 네. 그게 무엇일까라고 궁금했고, 그게 물리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물리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법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불변성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끌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요한 예들이 몇 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광속 불변의 법칙 네. 같은 거.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 불려지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네. 항상 물질소도가 증가한다. 네. 세상 항상 망가진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칙의 어떤 절대 깨지지 않는 불변성에 저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끌린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불변성은 물리학자들의 어떤 가장 최후의 보루 같은 네. 우리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엔트로피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네. 그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감상이 어떠셨어요? 일단 테넷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뭐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또는 뭐 그 마블 영화 같은 그런 영화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엔트로피하고 시간이 나오는데 네. 그 엔트로피와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거든요. 시간 대칭성이 있는데 네. 실제 우리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시간은 네. 앞으로만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모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예를 들면 방을 안 치우면 계속 어질러지기만 하지 네. 갑자기 방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의 방향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에딩턴이라는 물리학자, 유명한 네, 물리학자로서. 네.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딱 거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시간과 엔트로피는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 제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에서 설명하면. 한번 더 보시죠. 근데 테넷의 그 고기만 딱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네. 테넷이 일단 굉장히 특이한 영화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의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네. 타임머신 같은 타임머신도 주제로도 많이 그렇고 나오죠. 백투더 퓨처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시간 여행 영화는 이렇게 쭉 가다가 과거로 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테넷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과거로 가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과정이. 예. 그러니까 시간 역행하는 과정하고 순행하는 과정이 두 개가 같이 벌어지거든요. 보통은 네. 과거 갈 때는 뻥 하고 가거든요. 네. 갑자기 과거로 와 있거든요. 과거로 얘는 가더라도 과거로 가는 과정하고 현대로 가는 과정이 같이 겹쳐 나와요. 네. 그거는 참 특이한 종류의 영화다. 과거에 그런 영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물리학자로 보면 되게 좋은 발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중분들께서 양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포지스트론. 네. 양전자라는 게 있는데 양전자는 시간을 거꾸로 하는 전자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보통 병원에서도 많이 이제 그걸 쓰는데 네. PET라고 보통 그러죠. 네. 양전자 해가지고 이제 실험도 검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양전자는 전자가 똑같은데 전하만 반대예요. 네. 질량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전자인데 시간을 거꾸로 가는 그런 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인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이론을 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진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의미로 보면. 네. 그러니까 테넷은 그거를 좀 뻥튀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전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네. 큰 물체,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발생을 하면 거시 스케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거기 칸막이를 네, 맞아요. 구조해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턴스타일하고 입자가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람이 거꾸로 역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네.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입자가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네. 입자하고 같이 나오고 살을 때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영화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네. 정말 좋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테넷이 굉장히 특이한 영화인데,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물리학자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왜냐면, 전자하고 양전자 부딪히면 살이 뻥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역행, 순행이 만나도 사라지도 않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네네.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거 분명히 빛이 돼서 뻥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고, 아직도 저는 이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한번 제대로 보고 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 네. 제가 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엔트로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네. 자동차 가다가 뻥 터져가지고 불이 붙거든요. 네. 근데 시간 역행하는 사람이 보면, 갑자기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얼어요. 얼어요. 네, 맞아요. 엔트로피가 좀 얼어가지고 얼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저게 가능한가? 가능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네. 저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저걸 좀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리학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맨 처음에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과거사가 나오는데 이거 질문을 해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교수님은 어렸을 적에 이런 그 상황이 어려우신 걸로 이 책에는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러한 점들이 현재의 교수님의 물리학자로서 영향을 주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제 책을 조금이나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제목이고요. 제목에서 대부분 낚이더라고요. 네. 이러한 다 제목에 딱 낚여가서 오는 거 하고 두 번째 미끼는 말씀하신 첫 페이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그 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네. 관심이 없어지는데, 금방 관심이 없어지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어렵게 살았던 얘기가 나오죠. 네. 예. 사실은 뭐, 어렸을 때 가난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트로마를 남겼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가난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사실은 뭐, 저만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어렸을 때는 너무 그게 이제 괴로웠어요. 네. 예, 괴롭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예. 사실 제가 박공 교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하자면, 저희 같은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키도 크고 모델 포스고, 그런데 항상 이 수업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집이 그때 상당히 멀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4호선을 타고 한참 동안 왔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당시에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고, 이제야 이 친구의 그 사정을 알게 된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많이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생충을 보고, 기생충에 가난하잖아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가난한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집이. 반지하 살고 그랬잖아요. 저도 반지하에서 많이 살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화장실이 변기가 위에 떠 있어요. 네. 그거 아마 모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되게 알아요. 왜냐면 물이 역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변기가 위에 떠 있어요, 반지하에 살면. 네. 저는 뭐 잘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살기 어렵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네. 왜 사회 불평등이 있는 거며,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네.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했으면 무슨 철학도 했을 수도 있고, 경제학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저는 이상한 마음에 정밀하게 알고 싶었어요. 네.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정밀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확실한 결론을 주는 네. 보편적인 진리.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었고 네. 그게 물리라고 생각했어요. 정밀과학이라는 것은 물리를 열심히 하면 교수님 어렸을 때 선지였던 거 아니에요, 그냥? 물리를 열심히 하면 이 사물의 법칙을 알 수 있고 네. 사물의 법칙을 알 수 있으면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의 공부에 탐닉이 아니라 빠지게 되신 거군요. 네네. 네네. 근데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물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티포테 전략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야 될 만한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교수님이 평소에 물리 공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방대한 그 지식과 경력이 있으셔서 저는 사실 되게 텀복했어요. 읽으면서. 되게 자랑스럽고 이 정보의 양이 이제 또 무질서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이 생명,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의 뒷장에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되게 어렵게 읽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양자역학이 주는 그 인간의 존재의 의미 또는 생명의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회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입자는 아니잖아요. 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물리가 어떤 데서 끝나고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원리에서 돌아간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보통은 그런 생각하는 게 많이 편하죠. 그렇죠. 다른 네. 학문들 분야에 네. 그런 걸 다루죠. 그러니까 물리가 끝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 네. 근데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리는
다 적용된다. 끝까지 다 적용된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거시적인 네. 스케일도. 끝까지 다 적용된다. 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는 마음을 편하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지 모든 거는 다 물리로 다 해결된다. 네. 모든 물리부심인데 네. 모든 거는 물리학을 알면 끝이다. 나는 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물리부심을 갖게 됐어요. 대담하게. 저희끼리. 우리끼리.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건 알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뭐 사회를 이해하고 싶어 물리를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는 않잖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물리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해석될 거라고 정말 믿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근데 그렇게 되는 어떤 그 복잡해지는 어떤 그 과정에 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다른 법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물리 법칙 외에 다른 법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자유의지가 왜 생기는 거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생각을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저는 그것 때문에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고전력학에 따라서 딱 결정적으로 되는 우주 라면 우리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정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 맞는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럼 양자역학이 그 우주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있을 수 있다. 적어도 그럴 여지를 주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만 여기 양자 정보 연구 지원 센터니까 네. 그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꼽자면 두 가지 개념을 꼽자면 하나는 양자 얽힘이고 네. 인탱글먼트고 네. 그 다음에 측정이에요. 네. 메저먼트예요. 네. 그 측정을 함으로써 어떤 그 계산을 합니다. 사실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측정을 하는 순간은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대칭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 법칙은 시간 대칭성이 있지만 측정하는 순간에는 확률로 파동함수 붕괴로 표현하는데 네. collapse of the wave function인데 네. 붕괴되면 거꾸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대칭이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해보면 엔트로피가 뭐 부질서해지고 이런 것도 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제 단순히 말은 아니고요. 네. 그 통계물리에서 요새 그 고유 상태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이겐스테이트 서멀라이즈 컨젝처라는 게 하이퍼서스가 있는데 네. 실제 그래요. 네. 양자역학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인력학 제2법칙이다. 아, 정보를 네. 이렇게 획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질서도. 그게 바로 인력학 제2법칙의 네. 근원이라. 네. 이건 정말 연구하는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측정이 실제로 무질서가 증가하는 걸 설명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묘하게도 이거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자유의지의 근원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원자 설명하고 반도체 설명하고 핸드폰 설명하고 레이저 설명하고 MRI 설명하고 다 설명하죠. 그런 유용성도 있고 또 뭐 우주의 어떤 금호에서 어떤 우리의 뭐 중성자들. 알고 싶은 그런 것도 만족시키기도 네. 하지만 사회가 돌아가고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어떤 존재론적 의미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또 놀라운 거는 양자 컴퓨터라고 요새 뜨고 있는 분야에 네. 사실 같은 원리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네.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렸을 때 꿈꿨던 게 아예 거짓말은 아닌 거죠. 아, 정말. 네. 정말 놀라운, 정말, 새로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그런 이야기에서 정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진짜. 책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세하게 사실은 이 뒤 내용을 더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과 뭐 엔트로피나 이런 관계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럼 혹시 교수님 이 책 이외에 또 다른 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아, 그래요? 하나. 어떤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보 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정보. 아, 네. 정보, 인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인데, 사실 네. 책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양자정보. 네. 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네, 이 정보 센터 이름과 딱 맞는 건데, 아, 그래요? 양자정보, 네. 퀀텀 인포메이션 하고,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네, 그거를 한번 쓰면 어떨까 해서 출판사하고 벌써 계약은 했어요. 근데 그래요? 아직 언제쯤 나올까요? 내년에
마감이라고 접하셔서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기대가 돼요.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속속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많은 독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교수님이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영화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멀티버스라는 이제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라는 그런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멀티버스라는 개념도 양자 역학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약간 이 영화를 우리가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잠깐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중우주 멀티버스 요새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아까 파인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파인만이 뭐라고 했냐면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네. 혹은 뭐 비슷한 얘기 많아요. 양자역학을 누가 정확하게 나는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 되게 비슷한 얘기 많아요. 근데 그거 말할 때 제가 물리학자로서 한 가지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물리학 교수들은 뭐 하는 거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물리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주의점을 드리는 건데 양자역학의 묘한 게 뭐냐면 양자역학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방정식. 네. 방정식은 굉장히 잘 알아요. 방정식 굉장히 잘 풀 수 있어요. 정확히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정식을 풀고 모든 걸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파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했을 때는 뭐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한 거냐면 확률의 의미,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 확률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 파동원에서 붕괴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파동함수에 있다가 측정하는 순간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네. 슈레딩거 고양이 유명하죠. 네. 그게 이제 고양이가 산 상태하고 죽은 상태하고 중첩으로 존재하고 네. 고양이가 있는 방의 문을 열기 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는 순간 둘 중 하나로 이제 붕괴된다는 건데 이거 의미로 오른다는 의미로 모른다는 거고. 네. 자,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네. 사실 슈레딩거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니 슈레딩거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니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은 틀렸다. 슈레딩거도 믿지 않았고. 슈레딩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었던 게 정말 싫다. 정말 후회된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알지만 방정식 확률로 해석하는 거를 싫어한 거예요. 네.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인슈타인도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뭐가 잘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네. 하지만 그 확률로 해석하는 것과 정말로 싫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이라고 하면 반 이상, 100%는 아니에요. 반 이상 이거를 받아들여요. 저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편을 느껴요. 네. 이게 좀 그냥 어거지로 한 거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네. 그래서 만든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어요. 네. 다른 해석이 약간 다중우주예요. 네. 그 다른 해석 중에 하나가. 네. 근데 그래서 일단 해석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가 살든지 죽든지 붕괴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중우주는 뭐냐면 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하고 죽어있는 우주가 가지치기를 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멀티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한다든지 측정할 때마다 우주가 막 가지치기를 해요. 네. 무수히 많아지겠죠. 네. 그게 다중우주예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까 파동함수 붕괴보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붕괴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다중우주가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실제로 그게 과연 존재할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없죠. 네. 없죠. 영화에서는 물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고 네. 실제로는 가볼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네. 근데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게 존재했다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네.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리학자의 입장으로 볼 때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해석이긴 하지만 네. 실험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믿으나 파동함수의 붕괴를 믿으나 혹은 또 다른 걸 믿으나 네.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어떤 경우에도 맞아요. 네.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바는 네. 그거 해석만 모를 뿐이고 네. 그래서 다중우주가 이제 상상력은 거기에 가보면 재밌잖아요. 네. 나하고 다른 내가 살고 있다. 네.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네. 가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교수님 이 책에 그 수식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개나 나오나요? 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책을 네. 두 번 새로 그러니까 수정을 했거든요. 크게 수정을 했거든요. 크게 수정 두 번을 하신 거예요? 처음 쓴 다음에 네.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 번은 쫙 수정을 하고. 그러면 왜 수정을 하신 건지 좀 약간 그 경과를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수식을 빼는 게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분량도 좀 줄은 거예요. 분량도 한 70% 정도가 된 거예요. 네. 30% 날라간 네. 거고. 네. 수식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수식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많은 편이에요. 어떤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창피해서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막 댓글 달리는 거 유리 멘탈이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 써 있을까봐. 근데 남이 읽고 저한테 말해주는 거를 몇 번 들었는데 네. 거기에 책의 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 수식도 있다. 심지어 수식도 있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책인데 수식이 있는 게 당연한데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대중서에는 수식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수식도 있다는 말을 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의도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양자카 이상하잖아요. 네. 양자카 이상하거든요. 아까 다중우주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중우주 얘기하는 물리학자들하고 길거리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보통 사람들 보기에 네.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네. 실제로 말만 들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를 어떤 하는 이상한 얘기를 사람들이죠. 하니까. 네. 그럼 물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니까. 근데 실험적으로 검증된 거를 책에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차이를 주기 위해서 수식을 썼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교수님이 그래도 뭔가 많이 알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려고. 뭔가 엄밀하다. 엄밀하다. 뭔가 엄밀하다. 계속 엄밀하게 말로- 보인다. 말로만 숙이는 건 아니다. 아,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수식을 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넣으셨군요. 네. 뭔가 좀 책을 딱 훑어봤을 때 말만 써 있는 게 아닌 느낌이 들게. 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도들이 사서 공부를 해도 괜찮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네. 이 책을 읽을 때 물리학을 많이 알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들, 네. 전혀 모르고 읽어도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이 다 있기를 바랬어요. 아, 그러니까 좀 많이 포괄적인 문자들을. 전혀 모르고 봐도 뭐 얻는 게 좀 있고, 네. 하지만 저의 이제 아무래도 뿌리가 물리학 을 좋아했던 네. 한 사람 어린 학생으로서 네. 그 사람이 읽으면 네. 배울 수 있게 네. 그거를 넣고 싶었습니다. 뭔가 사실 요즘에 그 과학의 물리학의 교양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물리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그 교양서를 읽고 물리학 교과서를 공부하기는 또 너무 갭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딱 그 중간에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러면 그 여기 있는 수식들을 실제로 따라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양자역학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식에 오류는 없는 거죠?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거의 초반부에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걸 설명해요. 네. 허수 설명하고 네. 지수함수 복소수 설명하고 네.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네. 그게 파동함수와 확률의 차이도 말해주고요. 네. 그 양자역학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양자 컴퓨터 얘기를 사실 잠깐만 들어가면 네. 큐비션 얘기 하잖아요. 네, 네. 0과 1의 어떤 조합이다. 네. 그 조합되는 숫자가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네. 다 복소수예요. 네. 그 양자역학은 복소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네. 예. 근데 허수는 보통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수지만 그게 존재하는 우리 여러 가지 실험에 다 예측을 정확하게 주거든요. 네. 그게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게 교양서를 넘어선 네. 책이 될 수 있는. 왜냐면 부분하고. 교양서들은 확률만 얘기하거든요, 네, 확률. 네. 근데
확률 이전에 더 근본적인 파동함수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네. 수학자들은 수가 실제한다고 많이 믿거든요. 네. 수학자들은. 네. 근데 물리학자들은 수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도구다. 네. 근데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생각하다 보면. 네. 그래서 허수도 비슷한데 네. 허수는 우리가 편리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동함수가 있는 거 봐서는 허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정말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수직인가 아닌가 싶어요. 소수 중에 허수는. 네. 네. 그래서 수식이 많지만 그 다른- 수식을 이해하면 네.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정성으로 다해서 쓰셨군요.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또 그러면 질문이 또 많아요. 사실 그 교수님이 티포텟 전략에 관해서 4가지를 얘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이 티포텟 전략이 선량하다. 두 번째, 단호하다. 세 번째, 매우 관대하고, 네 번째, 명료해서 적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 티포텟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시적인 어떤 그 게임 이론의 어떤 결과인데, 어떻게 이제 그 책 안에 어떤 그 양각적인 또는 물리학적인 내용과 연결을 이렇게 시키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 티포텟하고 사실 양적학의 어떤 뭐 미시세계 시작점은 다르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하지만 저 아까 꿈이 그거 있잖아요. 물리로부터 모든 걸 다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회까지.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일단 물리적 시스템에서 생물학적 시스템을 가야 되고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사회학적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생물학적인 시스템 사회학적으로 나갈 때 이런 어떤 인간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단계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단계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양적하고 꼭 넣고 싶었어요. 제가 막 어떻게 고리를 막 지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 단계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과학 도서 중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운이 좋게도 하나이지만 1번, 2번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출판사에서 알려져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과학 전문 도서 중에서 1번과 2번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어떤 책이 나와도 이걸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두 가지 책이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유전자 아닌가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네. 이기적 유전자하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요 두 책은 그냥 거의 그냥 박혀있기 때문에 걔를 이길 생각은 말고 3위부터 생각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은 우리는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는 근본적으로 양적하게 설명이 되겠죠. 왜냐면 그 이중나선 구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양적학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수소결합으로 연결되고 공유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도약을 하자면 DNA를 계속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유전자 때문에 모든 게 다 걸어지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막 그냥 우기면 양적하게 다 설명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갖다 칠게요. 그 다음에 생물이 만들어졌어. 생물이 이렇게 뭐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챕터는 뭐냐면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자기가 자기 몸만 생각할 텐데 그럼 왜 남을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기분은 왜 해요? 우크라이나 싸움 났다고 왜 마음을 아파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철학자들은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착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을 거다.
유전자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게 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티포텟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도 딴 개체와 협력하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협력을 할 때는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네.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것들이 가끔은 배반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반하는 것들이 나올 때 어떤 전략을 써야지만 네. 유리할까. 네. 다른 사람들 자기 도와주려고만 하고 자기는 배반만 하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자기 주변 사람들 다 그럼 도와주는.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 혼자만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혼자는 좋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배반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와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야지만 좋은 전략이냐. 네. 이게 티포텟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하면 자기도 협력을 하고 네. 배반하면 자기도 배반한다. 그러니까 응징을 눈에는 하는 눈, 이에는 이. 네. 남이 해주는 대로 그대로 되갚아준다. 네. 바로바로. 네. 그게 놀랍게도 좋은 전략이라 알려져 있고 네. 아마 그게 이 논리가 맞다고 치면 유전자는 이기적이더라도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일단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한 전략이 가장 최선이었고, 그거를 인간 생명이 학습을 한, 또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DNA를 보존하고 싶은 욕구만으로도 그게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네. 가능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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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양적하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상상을 편 거죠. 네. 이게 참 교수님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식견도 사실 물리적인 논문 굉장히 그런 걸 쓰시면서도 가장 최신의 이론 이상학적인 물리학도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 책에 들어 있어서 되게 감동하면서 읽었거든요. 평소에 이러한 글이나 또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 어떻게 획득을 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출판사 편집자님 말씀으로는 글 쓰는 사람 스타일이 다 다르대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어떤 글을 쓸지 미리 다 딱 정확한 플랜 짜놓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다가 글 써달라고 그러면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두 번째 같은 사람인 것 그래요?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티포텟을 쓸 생각을 못했고 그냥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를 열심히 읽었는데 네.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 이거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부류 사람 같고 그래서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모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이제 불 떠가지고 사실 이 보스턴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쓴 건데 아이 학교 보내놓고 네. 아침에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쓸지 몰랐는데 막 생각이 나면서 네. 저녁에 잘 때쯤 생각해보면 막 내가 이런 생각까지 막 하게 쓸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스턴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2019년에 안식년, 교수들은 6년하고 7년에 한 번씩 네. 안식년 가는데 네. 거기 안식년 갔을 때 네. 갔습니다.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한 명. 한 명.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볼게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최근 2016년도 노벨상을 받은 위상학적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자적인 연구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위상학적 물리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이제 그 대담을 보는 물리학도들이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는 이 위상학적 물리학과 또 그 현재 이 분야의 그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 같다라는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2016년에 위상학적 물리 현상으로 노벨상 받았을 때도 네. 글 여기저기 좀 쓰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수학 노벨 물리학상 나올 때도 네.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 네. 때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제도 있고 그래요. 네. 가령 예를 들면 그 중력파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일반 상대성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수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에 대한 환상도 있고 네. 뭐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뭐가 오는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네. 생각하는데 아마 최근에 노벨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게 네. 바로 위상학적 물질 상태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해요. 이게 같은 물리학자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요새는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물리학자들은 이제 친숙하게 모든 생각하긴 하지만 네. 자, 일단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설명부터 시작해 드릴게요. 네. 위상학은 뭐냐면 굉장히 흔한 설명에서 제가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일단 쉬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도너츠하고 오렌지의 차이를 말해주는 게 위상학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오렌지는 동그랗잖아요. 네. 도너츠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렌지가 막 진흙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모양을 바꾸고 싶다 해볼게요. 그걸 마구마구 움직여가지고 변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도너츠를 만들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게 위상학이고 네. 그걸 구분하는 것이 기하학의 일종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거와 안경은 다르다, 뭐 프리젤은 다르다, 구멍이 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위상학인데 자 이런 질문 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네. 그렇죠? 물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위상 절연체라는 게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거가 실험으로 나오면서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응집물질 물리학자고 그러니까 고체 물리학자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체 물리학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예요. 네.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죠. 네. 중간 통하는 게 있죠. 네. 반도체. 반도체죠. 유명한 반도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를 먹고 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는. 그 다음에 사실 반도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전기가 반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땐 전기가 통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땐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네.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자공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잘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까지 모든 물질은 전기를 잘 통하든 안 통하든 내부하고 겉에가 똑같아요. 내부에서 잘 통하면 겉으로도 잘 흐르고 네. 내부에서 잘 안 흐르면 겉으로도 잘 안 흐르죠. 네. 똑같죠. 사실 한 물질이. 근데 위상절한체는 뭐냐면 내부하고 겉이 다른 거예요. 네. 표리 부동한 거예요. 속으로는 잘 안 흘려요. 네. 겉으로 막 흘러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잘 흘러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비유적으로 말해서 내부는 어떤 오렌지 같은 거고 도너츠 같은 거고 밖에 이 진공 상태는 네. 오렌지 같은 거다. 네. 그래서 도너츠 같은 상태하고 오렌지 같은 상태가 연결되는 게 표면인데 네. 연결되려면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네. 구멍이 뚫리는 게 굉장히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조건이 되는 조건이 거구나. 된다. 네.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물질을 이제 단순히 전기 잘 통한다, 안 통한다가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구멍이 안 뚫리는 상태다, 새로운 분리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응용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 실리콘 기반한 물질이 워낙 좋아서, 네. 그거 응용하기에도 사실 그런데, 이 위상 절연체로 실리콘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걸 만들려면 성능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희망은 크지 않습니다. 네. 다만 새로운 분리법을 새로 이해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용해서 핸드폰 같은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어떤 걸 만들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퀀텀 컴퓨터 네. 또 하나가 예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은 슈퍼컨덕터 초전도태 갖고 만들어요. 양자 컴퓨터를. 네. 근데 위상 물질 갖고도 만들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아이디어가 있죠. 네. 네. 그걸 토폴로지컬 쿼텀 컴퓨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그런데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항상 과학이 그렇듯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놨다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올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네. 알아야죠. 네. 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노벨상에 수여된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물리학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도입을 해서 정말 그 응집물질이나 저는 사실 광학 전공인데 이런 그 전체적인 물리학의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책을 이제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관심이 있어서 이 대담을 보고 고민해서 읽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교수님께서 이제 저자로서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읽는 게 바람이죠. 많이 팔리면 좀 많이 파는 게 바람이죠. 그래서 제일 좀 더 진지하게 진짜 바람은 뭐냐면 과학을 많이 아는 사람, 네.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랬어요. 네. 네. 물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그 와중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네. 물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런 새로운 게 있구나. 네. 라고 느끼게끔 해서 각자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기를 바랬고요. 네.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는 저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힘들 때 네. 물리 관심 많았죠. 그 당시에도. 그때 내가 읽었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지 않을까 네. 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겠군요. 교수님께서 정말 그 본인의 온신 힘을 다하셔서 저는 지은 책이라서 너무 사실 동료로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좋은 책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다른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